네, 안녕하세요. 위클리 민들레이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어제로 윤석열 탄핵 심판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는 내란죄죠. 어제부터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슬슬 내란이 종식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시민분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정치 현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1부에서는 이번 주 이슈들 살펴본 뒤에 2부에서는 인문연구가 이병권 연구자님 모시고 대한민국의 보수는 왜 매국 우파가 되었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실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입니다. 요즘도 바쁘시죠? 네, 사실 뭐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저 매주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그쵸? 뒤에서 구경도 하고 있고 워치독 저희 탐사보도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뭐 취재할 게 많아가지고 좀 네. 정신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워낙 이슈도 많고 해서 네, 취재할 그렇습니다. 내용도 많은 것 같고요. 네. 또 명태균 게이트 또 다시 또 시작이 돼가지고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사실 조금 국민들께서 잊고 지내셨겠지만 맞아요. 네. 보니까 결국 저희 탐사보도팀들이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내란 국면에 네. 진짜 근본 원인이 네. 결국에는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었나. 어제 저희가 보도한 내용은 명태균 게이트가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해 9월에 보도가 터져서 알았지만 네. 실제로 대검 범정 범죄정보기획관들은 네. 이미 지난해 3월에 알고 있었고 그렇죠. 검찰은 그 이전 2023년 12월에 이미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또 밝혀냈거든요. 맞습니다. 워치독에서 또 단독으로 기사를 네네, 쓰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들이 다 중첩해서 가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같이 보시면은 뉴스를 보시는데 훨씬 더 다양한 시각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죠. 남 변호인이 또 네네.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돼지는 잔칫날 잡는 거다라고 하면서 네, 또 이제 그렇습니다. 대선 국면 되면 네. 탄핵이 딱 되면 또 명태균 게이트 터트리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소 고발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계속 나중에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어제도 윤석열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이 있었죠. 예, 8차에서 끝나야 되는데 많이 지겨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차라고 하네요. 네. 25일 날 최종 변론이 있고 이제 어제 10차를 마쳤습니다. 어제는 가장 좀 주목받았었죠. 조지호 경찰청장 드디어 나오셨는데 그동안 이제 혈액암 등 건강상 이유로 쭉 못 나오시다가 그쵸.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진술 같은 거 다 하시고 네. 나와가지고 검토 후에 서명 날인을 다 했다. 이런 증언을 네, 하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측 대리인에서 선망 증세, 그러니까 뭐 깜빡깜빡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프신 분 공격하면서 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참 조금 보기가 안쓰럽더라고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일단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사실대로 진술했고 네. 검토위에 서명 날인했다. 네. 이거는 내가 검찰에서 제대로 이야기했으니 네. 그거를 증거 능력이 있는 거니까 증거로 그냥 쓰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찰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증거 능력 요건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액암 말기에다 폐렴 증세까지 있어서 사실은 어저께 나와서 이야기하는데도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본인이 그 안에서 윤석열 측 대리인과 국회 측 대리인의 공방을 막 듣고 또 거기에 대답하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쓰이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공소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은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내가 검찰 진술에 제대로 했으니 그거 보고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라라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실제로 그 안에 엄청난 이제 진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윤석열이랑 6번 이상 통화를 했고 닥달하듯이 빨리 체포해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쭉 다 진술을 했고 그게 이제 증거 능력이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측 대리인에서는 요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뭐 선망 증세라는 게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이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네네.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런데 요것도 이제 사실은 그 앞에 마치 걱정하듯이 네. 아 너무 힘들지 않으셨냐 혈액암 있다고 하셨고 면역도 안 좋으시다고 하셨고 병원에 계속 계셨고 마치 네. 걱정하듯이 쭉 얘기를 한 다음에 혹시 선망 증세는 없으셨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호 청장은 바로 네.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네. 바로 딱 잘라서 또 대답을 해줬죠. 그래서 특별히 진술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술은 다 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탄핵에서는 공소장이나 검찰 경찰에서 나오는 그 진술들
뭐 피신 조서들 네네. 전부 다 이제 뭐 효력이 있다고 저는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예. 그것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 이제 그 뭐 문대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네네. 뭐 본인이 변호인 옆에서 진술을 했나요? 그렇죠. 실제로 사인을 했나요? 이거 맞습니다. 물어보는 게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을 이제 네.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경찰청장이라 되신 분이 그런 걸 깜빡할 리도 없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또 한덕수 총리도 증인으로 나왔었죠. 네, 뭐 참 오랜만에 보는데 이제 분노가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네. 탄핵으로 끌어내렸어야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결국에는 나와서 진술하신 것들이 대부분 국무회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네. 사실상 방증을 한 게 맞습니다. 가장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네. 물론 태도는 조금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총리가 진술하는 거 보기 싫다고 뭐 나갔다. 그리고 그렇죠. 뭐 나갔더라고요. 총리도 보니까 대통령이 나갔어도 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회의록도 없었고 네. 실제로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공소장에서 다 밝혀져 있습니다. 네, 네. 당일날 22시 17분부터 약 5분가량 윤석열 씨가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지 여기서 결정 내린 거 없이 나는 방송하러 간다고 가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그 기록도 안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씨가 봐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그냥 확실하게 말을 하면 되는데 네, 끝까지 되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게 네. 정확하게 말 안 하고 네, 네. 넘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그냥 기자 개인이라기보다는 시민 개인으로 볼 때는 아니 특검법 같은 거는 거부 시원시원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에 네. 대해서는 되게 소심하게 하는 거 보면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어차피 한덕수 씨는 현재는 지금 이 국면에서 어떤 대상에 들어가지 않지만 빨리 좀 특검을 통해 가지고 당시 상황들도 다 재현해서 이분들도 좀 처벌을 할 수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결국에는 그 국무회의 결정 과정에서 말리지 않은 거는 본인들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질적인 흠이 있었고 형식적인 흠이 있었고 거의 간담회 수준이었다. 여기까지 얘기해 놓고 그러면 이게 국무회의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그런 거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네. 끝까지 대답을 안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두 재판관이 그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인 건 맞지만 우리는 당신의 생각이 궁금한 거다라고 하면서 각 국무위원들은 이렇게 발언했다까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대답하는 참,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럼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도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전혀 윤석열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네. 이번에 이제 뭐 1에서 10차까지 제하공이 똑같습니다. 네. 그 항상 주제는 그거 같아요. 셀프 자폭, 네. 예, 자살골. 매번마다 맞아요. 그런 게 나와가지고 네, 네. 뭐 더 이상 이제 사실 판단할 거 없고 빨리 끝냈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일정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2월 25일 날 뭐 최종 변론이 되면 결국에는 3월 중순쯤에나 나온다는 네, 게 아마 네. 관측인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벚꽃 선거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조금 장미로 아쉽게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미 대선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어제 또 홍장원 씨가 이제 아하, 그렇죠. 두 번째로 또 나왔습니다. 네네. 메모와 뭐 장소, CCTV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결국에 이제 부른 것은 홍장원 씨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불렀던 것 같은데 네,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셀프 자폭을 해버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재밌게 본 게 그 아까 좀 말씀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저는 이제 말씀하세요. 네. 말씀해야 될 것 네, 네, 같은데 네, 네. 그 현대고등학교 보좌관 이야기를 한 게 네, 저는 네. 좀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한동훈 대표가 제가 취재한 바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개헌 당이래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여러 곳에서 정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위협을 당했다는 거를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피해라라는 것을 여권 인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걸 이제 본인의 책에다가 최근에 썼었거든요. 그게 누굴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뭐 홍장원 뭐 제일 뭐 1차장이나 혹시 뭐 국정원 아니면은 뭐 국방부 이쪽이겠지라고 네, 추정을 네. 해왔어요. 그 정도가 돼야 한동훈이 움직였을 거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진술에서 홍장원 씨가 이제 그 자기의 보좌관 중에 하나가 현대고 동문이다. 네. 라는 좀 증언을 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유심히 봤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이제 뭐 홍장원이랑 그 한동훈의 보좌관, 그러니까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 동기가 같이 짝짝꿍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라는 나올 의혹을 수, 지금 좀 네. 하고 있죠. 그렇게 만들고 제기할 있죠.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보면은 실제로 그런 체포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동훈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해줬다는 고리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쪽을 좀 강하게 보고 있고요. 혹시 변호사님은 좀 어떤 부분을 좀 인상 깊게 보셨는지? 저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메모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하나 둘 셋 네 개의 메모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몇 분에 어디에서 했다고 했는데 이거 CCTV로 보니까 거기 없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 메모의 내용 또는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여기서 썼으면 그 체포를 한 거고 저쪽에서 썼으면 체포 명단이 잘못된 거고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엽적인 걸 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실제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래? 야 메모가 4개나 있어서 말이 자꾸 바뀌네라고 하면서 마치 이 재판이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증거를 조작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변호인들이 계속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조작, 공작의 희생양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걸 계속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우린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핵심은 실제로 윤석열과 그 여인영의 어떤 순차적인 통화를 통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체포 명단을 받았는가,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 그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체포 지시는 실제로 이 체포 명단은 홍장원 전 차장뿐만 아니라 조지호, 노상원의 수첩에도 있었던 거고요. 네. 또 김대우 그 수사단장의 수사단장도 자기가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다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여인영 전 사령관도 검찰 진술에서 자기가 누구누구 체포 명단을 홍장원에게 불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었다면은 하단에 그 명령이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공소장에 보면은 방첩사 수사단들이 당시에 체포할 때 명단을 카톡으로 받았던 게 있고 네. 최후에 이제 너무 급하니까 30분 전에 의결이 되기 30분 전에는 우선 세포 3명. 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의원식 국회의장 3명을 체포하라는 명단이 또 따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톡인가 문자로 또 다 돌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다 내려왔는데 이거를 홍장원의 어떤 메모를 가지고 흔든다고 해서 전체가 흔들릴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은 박근혜 탄핵 때도 수많은 메모와 수첩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다 탄핵 증거로 썼었거든요. 네. 그럼 그건 탄핵 아닐까요? 이거 그보다 훨씬 정확한 너무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교차적으로 다 검증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어제는 형사 재판도 있었습니다. 네. 어제 네네. 형사 재판이 있었는데 윤석열 씨는 13분 만에 나가셨고요. 그렇죠. 네. 뭐 특별한 말도 안 하셨다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알려졌고 사실 공소 사실도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 준비를 발언도 준비를 뭐 그렇게 하고 못했다라고 했었죠. 넘어갔다고. 예, 그리고 네. 네,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거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왜 갔을까? 이거는 본인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이 겹치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미뤄달라고 주구장창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자기 방어권 이야기하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 1시간을 미루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해놓고 형사 재판에 본인이 안 가기는 좀 멋이게 하니까 그렇죠. 가긴 간 거예요. 네. 갔는데 할 말은 없었고 할 일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나온 이제 간 거죠. 저녁밥 먹어야 되니까. 구치소 저녁밥 맛있더라고요. 그날 메뉴 보니까. 네. 그렇게 나오신 것 같고 뭐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뭐 신문을 뭐 한다고. 했는데 네. 정말 이 구속 취소는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검찰 또는 이제 공수처는 20일까지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일이 지나서 그 구속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구속일 만료 뒤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원래 이런 게 있습니다. 20일 내에 구속 기소를 해야 되지만 구속 기간 20일이지만 그 중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으면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느라고 기록이 이제 재판장에 갔다 온 그 기간은 빼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예를 들어서 오늘 갔다가 내일 왔다 이러면 이틀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22일 거죠. 돼야 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군 이래 이 원칙이 어겨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이틀이 아니라 오늘 밤 10시에 갔다가 내일 새벽 2시에 왔기 때문에 4시간만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본인이 검찰총장을 했었고
이제 수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본인 이게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 2달 가까이 뭐 넘게 계속 내란 사태를 보고 있지만 그 대응 방식이 정말 보고 있으면은 하나같이 그러니까 법과 규정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파괴하는 맞아요. 방식으로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다 법률가들이고 본인이 검사 생활을 30년 넘게 한 사람인데 네. 뻔뻔하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들이 기사 쓸 때 가장 힘든 게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건데 이걸 아니라고 하니까 당연한 거 설명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렇죠. 변호사님도 생각해 보세요. 그 숨 쉬는 거 혹시 어떻게 설명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들숨이 들어와서 허파에서 어떻게 되고 어떤 작용을 거쳐서 나올지 그렇죠. 설명하는 것처럼. 뭐 심장이 이게, 어떻게 예. 뛰는지 이런 네, 거. 맞습니다. 예.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네. 정말. 그래서 맞습니다. 참, 대응하는 하나하나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주에도 민들레 칼럼이 아주 훌륭한 칼럼들이 네. 많았습니다. 어떤 칼럼 뽑아주셨나요? 네, 오늘 뭐 이번 주에 가장 뭐 핫한 칼럼은 역시 이제 저희 간판 칼럼인데요. 첫 번째,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그 전, 네, 유시민 칼럼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죠? 네. 네. 조사 연구하지 않는 자 발언하지 말라. 이게 이제 중국 모택동 공산당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 이 말을 이제 유시민 작가가 한 이유가 결국에 이제 프레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예, 유시민 작가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쓰셨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일제히 활동을 개시한 민주당의 자칭 타칭 대선 주자들은 22대 총선에 반명 정치인들과 비슷한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언론이 많이 크게 좋게 보도해 준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방해온 언론이 띄우는 정치인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배격한다. 그런 언론의 보도를 정치적 독극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거를 매불쇼에서 말을 했는데 아주 비명 정치인을 인신공격했다고 한 주간 정말 그렇죠. 좀 뉴스가 사실은 시끄러웠습니다. 앞부분에 그런 칼럼을 쓰셨을 때는 네.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었었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매불쇼에서 말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부터는 정치인이고 언론이고 마구 이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네. 정확한 맥락도 모른 채 그 맞습니다. 전에 썼던 글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은 채 그렇죠. 이제 계속 비난을 한 거죠. 심지어 이 글에서조차 본인은 이재명 관련된 정치인들과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막 비판을 하는데 그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잠깐만 어떻게 비명 행사 네. 예. 친명 친명 횡재인가요? 횡재 예. 네네.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사실상 여론조사까지 거의 조작 수준의 여론조사를 동원해 가면서 비명 정치인들과 언론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총선에 졌다라는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대승을 야권에서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금 하나도 지지 않고 다시 이 국면이 오니까 다시 들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요. 네. 네, 이런 프레임들이 아마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가서 상당히 나올 것이다. 제가 이 칼럼을 좀 이제 일독을 구하면서 시민분들께 좀 또 권하고 싶은 게 이제 이번 주에 한겨레랑 경향에서 나왔던 이제 일면 기사들인데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고 네네. 말했다고 일제히 공격했던 게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 게 원래 중도 보수라고 규정지었던 게 한겨레 경향이었었던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보수라고 할 때 박수쳤던 게 그들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정확한 포지션 아닌가요, 민주당이? 그리고 사실은 뭐 28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도 이제 중도 우파를 네. 표방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들고 나왔을 때 가장 브레이크를 건 것도 이들 매체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쉽게 나가지를 못했었단 말입니다. 그런 네네. 프레임들을 지금도 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칼럼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2번, 3번 똑같이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칼럼을 좀 가지고 왔고 네, 이 칼럼과 그 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이 퍼뜨리는 정치적 독극물 이것도 네네. 유시민 작가가 쓰신 글인데요. 네. 요거까지 같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칼럼은 또 어떤 칼럼인가요? 네, 두 번째 칼럼 역시 같은 주제입니다. 거기 민주당이 친중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벗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조성열 박사가 쓰셨는데요.
이 그림 사진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예, 오른쪽 많이 위에. 기억하실 겁니다. 네. 예, 이거 2015년 9월이죠. 박근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네. 저기 중국 천안문강에서 그 로비에서 네, 네. 푸틴이랑 시진핑이랑 이렇게 함께 박수를 치는 장면인데 그렇죠. 이게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국이랑 가까웠을 때 이야기거든요. 네. 이게 이때 중국 인민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그거 맞나요? 네, 네. 퍼레이드를 한 건데, 열병식에서. 열병식에서. 근데 이때 우리 언론들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거의. 네, 아주 뭐 대중 밀착 외교, 네. 미중 균형 외교. 이게 또 보수 언론들이 엄청 또 이렇게 찬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었죠. 사실 친중 프레임은 그 국민의힘의 전신인 박근혜 맞아요. 정부부터 온 거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친중이었어요. 네, 박근혜 맞습니다. 정부가. 네네. 근데 이때 이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일본이랑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사드 이런 거 들고 오고 나와서 중국이랑 관계를 완전히 또 망가뜨린 것도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해가지고 그걸 다 복구하는 과정에서 중국이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어떤 역학구도가 있었던 거고 균형 외교를 했던 건데 네. 거기다 우리도 남북 관계도 좋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육자회담이 어떤 테이블의 한 축이기 때문에 중국이랑 계속 대화를 했어야 됐던 거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우리가 친중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친북 북한 그 레거시 그런 혐오 프레임처럼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친중 프레임을 계속 걸고 있다라는 거를 이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조성열 박사는 확실하게 입장을 좀 가져가셔라라고 네. 이렇게 조언하시는 맞습니다. 내용입니다. 네. 지금 혐중 정서가 매우 강하니까 네네. 그리고 상대방은 민주당이 과하게 친중이라고 지금 앞으로도 몰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친중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네. 이제 좀 대선 공약을 대등하고 당당한 대중 입장, 네. 중국에 대한 입장을 좀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칼럼들이 아마 민들레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가정을 하고 민주당에 있는 좀 핵심 관계자분들에게 자주 여쭤봤어요. 이제 네. 뭐가 가장 어려운 게 되겠냐. 물론 상대 진영에 있는 후보가 가장 어려운 상대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들, 그렇죠. 특히 민주당에 대한 이런 프레임들 네, 네. 여기에 대한 게 22대 총선 이상으로 네. 좀 강하지 않을까 해서 요런 칼럼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리러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미 경중, 네.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서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되 경제는 중국을 넘어서 세계로 향하는 안미 경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네. 결론을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이재명 공감을 대표가 합니다. 최근에 가지고 왔던 그 북극 항로로 가는 네, 이런 전략들 뭐 사실상 이제 조기 대선에 차기 대권 플랜을 말을 한 건데 그거와 마찬가지, 그거와도 다 일맥상통하는 네.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칼럼은 어떤 거죠? 네, 이번에 그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실장 저희 민들레 칼럼니스트께서 쓰신 난세를 만든 역적, 난세가 만든 영웅이라는 건데요. 이번에 내란 사태에 네. 아주 비겁하게 나오시는 분들, 네. 윤석열, 뭐 김용현, 기타 등등등등 네, 네. 이런 조용현, 분들의 네. 역적들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자신의 처신을 확실하게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나 뉴욕 감찰관, 그다음에 조성현 단장, 홍장원 1차장 이런 그렇죠. 분들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어떤 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신 칼럼이고요. 저는 근데 좀 사실 그런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으로 군인들이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곽종근 같은 분이 올바른 증언을 하시긴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벌은 좀 받아야 된다. 다만 이분들이 이렇게 책임을 지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조성현 1단장이었냐? 조성현 경비단장이셨죠. 네, 그분이 네. 이제 그 헌재가 증언하신 내용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부분을 하나 읽을까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일체 거짓말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담담하게 맞서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내란 종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필자는 악인에게 철퇴를 가하지만 이렇게 선인들에게는 박수를 좀 보내달라.
이런 좀 충고를 하는 글인데 네. 네. 요즘 저는 잘 짚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칼럼에서도 약간 인상 깊었던 게 베테랑인데도 낙하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유사시의 머리가 아니라 몸이 익힌 대로 망설이지 말고 즉각 뛰어내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류혁 전 감사관이 계엄 당일 소집된 법무부 간부회의에 도착하자마자 사표를 던진 행위는 그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불법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결과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엄을 한다. 국회의원을 다 막아라, 잡아내라, 끌어내라라고 했을 때 이거를 본능적으로 이건 아닌데라고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끊임없는 헌법적인 사고, 헌법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짚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난세 영웅 갑자기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난세 영웅 이분들도 있지만은 그 내란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국회로 달려오신 국민들, 그럼요. 네, 네.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영웅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자, 생각합니다. 마지막 오늘 칼럼은 어떤 네. 건가요? 윤근혁 그 교육예청 취재본부장이 쓴 하늘이법 졸속입법 경제 멈춰라. 최근에 이제 대전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어린 학생을 살해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거와 관련돼서 국회에서 입법을 과하게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할 거 없이 10여 건 이상의 법안들이 뭐 줄줄이 나왔었는데 내용은 다 비슷하다고 해요. 정신질환 교사를 배제하자. 네. 네. 근데 그 정신질환이라는 건 우리 사실 코로나 이후로도 다들 우울증 상시적으로 앓고 있는 사람 많고 네. 저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사실 네. 우울증은 병이 아닌데 네. 이것을 마치 병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배제한다는 이런 이게 최소한 이 사건의 네. 원인이 뭔지라도 밝히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정신질환 가진 그 교사들을 분리하자라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미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이미 있는데도 이게 왜 유명무실하고 제대로 이런 그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교육청이 수두룩한지 이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다시 또 똑같은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인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살해범이 우울증 환자라기보다는 사이코패스라는 분석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그 교사가 우울증이 있대. 그래? 그러면 우울증 교사를 다 배제시키자 이런 법안을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또 재밌는 거는 교사 1만 명 대상으로 해서 자체 설문조사에서 교사 4명 가운데 1명이 5년 이내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예. 네네. 그래서 이렇게 윤근혁 칼럼니스트 밝혔는데 그 내용들이면 지금 안 그래도 교사가 지금 부족한데 네. 그러면은 걷어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만약에 우리나라는 원래 또 정신질환이 있으면 또 숨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배제를 한다, 분리를 한다라고 네. 하면 이 사람들이 더 밝히지 않고 숨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작년에 서희초 문제 생각해 보면 교권과 뭐 학생 인권이 대립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럼 반대로 학생도 문제를 일으키면 학생도 학교에서 배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이런 문제들을 아마 잘 지적하신 글 같고 우리 이지은 변호사님도 나중에 혹시 입법 활동을 하시게 되면 네. 이런 부분을 네. 잘 좀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이병건 연구자님과 함께 극우 파시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제 나가셔도 되시고요. 네. 잠깐 그 전까지 댓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님께서 평소에 읽지 않게 되는 좋은 칼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찬손 부르튼손 님께서는 민주당 수박들이 가장 큰 적,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또 많은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2부 모실 때까지 잠깐 이제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건 연구자님과 함께 파시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자님은 지금까지 뉴라이트라든지 파시즘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민들레 글도 기고해 오셨잖아요. 네. 오늘 처음으로 민들레 시청자분들 만나시는 건데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들레는 제가 여러 글로 만났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TV로 직접 만나 뵙게 큰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참 걱정이 많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비롯해서 극우 세력의 준동을 우려스럽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거의 우파 우익의 총궐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재나 파시즘 체제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좀 갈림길에 선 것 같고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크게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파시즘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그 파시즘의 필수 요소를 6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네. 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력한 민족주의를 꼽으셨죠. 네. 네. 보통 파시즘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탈리아 무솔리니부터 네. 그다음에 독일 히틀러 또 일본의 군국주의까지 해서 자국의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중을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솔리니는 뭐 당연히 로마의 영광, 네. 또 히틀러는 게르만족의 영광, 네.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는 천황을 위시로 한 그 일본인의 우수성을 아시아의 제표로서 증명을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떤 국민적인 단합, 대중 선동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네. 강력한 그래서 파시즘의 민족주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족주의.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독점 자본의 이익을 반영한다. 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당시 이탈리아부터도 그렇고요. 독점 자본, 거대 자본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이들은 사실은 독재와 전체주의, 그다음에 파시즘 체제와 같이 결합할 때 네.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일단 경쟁에서 배제가 되고요. 그렇죠. 네, 경쟁에서 배제돼서 자신들이 멋대로 마음껏 시장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경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또 소비자의 기호나 욕구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리고 파시즘 체제에 봉사하는 대가로 또 이 체제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또 어떤 받을 수가 이익을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국영 기업들 민영화를 통해서 네. 독점 기업화되고요. 또 전쟁을 하게 되면 또 전쟁 물자를 그렇죠. 일방적으로 공급할 네, 수 있기 네. 때문에 이 돈이 엄청난 되는 수익을 거네요, 올리죠. 정말. 돈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훨씬 남는 장사죠. 남는 장사.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차별과 혐오를 가공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가상의 적,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이 이들에겐 필수적인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유태인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유태인들의 재산을 약탈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 대중들로 하여금 이 공공의 적에 대해서 돌팔매질을 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시선을 돌리고 또 이들을 사회적으로 폄하시키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랑 어떤 강력한 민족주의가 또 같이 가는 것이 같이 있겠네요. 결합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혐오와 차별 이런 것이 단순히 어떤 특정 인종, 그러니까 네. 뭐 유태인뿐만 아니라 네. 사회적 소수 약자들에게도 그렇죠. 같이 행해진다는 겁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상과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네. 네. 그거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면 또 한 가지가 대중매체를 통한 선동술로 대중을 세뇌한다. 이런 네, 특징이 있다고.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사실은 궤를 같이 합니다. 네. 무솔리니는 자신이 이제 아반티라는 신문에 네. 직접 편집장으로 참여하기도 했고요. 히틀러 같은 경우는 뭐 신문, 방송, 잡지, 영화 전 매체를 당시에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대중선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특히 이제 괴링의 선전술이 일목을 톡톡히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세 번은 사람들이 속지 않는다. 네. 그러나 100번, 1000번을 같은 얘기를 아이고. 반복하면 네. 사람들이 속지 않을 수가 세뇌되고 없죠. 네. 선동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같은 논리를 반복하면서 동시에 뭐 비판적 매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배제를 하겠죠. 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미디어의 독점, 활용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반공을 최고의 미덕으로 추앙한다라는 네. 게 있는데요. 반공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혐오하는 대상입니다. 공산주의를 가장 혐오하는. 혐오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노동계급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노동계급은 독점 자본이 제일 싫어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노동계급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노동계급을 배제하고 동시에 반공을 내세우면서 이들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나라를 망친다라고 하는 것이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공통된 어떤 슬로건이었습니다. 네. 그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그러면서 인종 청소와 더불어서 공산주의 청소를 위해서 자신들은 단합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필수 요소로 민주주의를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네. 꼽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역시 이들이 혐오하는 대상인데요. 민주주의는 왜냐하면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양성, 경쟁, 그다음에 네네. 법 질서,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 등 다양한 요소들을 갖추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가 없어야만 바로 파시즘 체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멋대로 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민주주의를 배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6가지를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의 파시즘은 이거랑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좀 같거든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력한 민족주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민족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사대주의 같은 친일, 그렇죠. 친미 막 이러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건 우리나라 우익 진영, 네. 특히 파시즘 체제를 선호하고 그거를 집행했던 체제가 출발부터 사대주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 일제시대 때 친일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 청산되지 못하고 그들이 해방되고 나서 뭐 이승만 정권으로 결집이 됐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기대고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반공주의가 이제 곧 그 민족주의를 대체하는 뭐 그런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권력을 쥐는 쪽에 네. 붙어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식민지 때는 일본에 붙고 그다음에 네. 이제는 이제 미국에 붙고 이렇게 네. 된 거군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만 지켜줄 수 있다면 네. 그것이 뭐 누가 됐든 상관이 없다. 네. 네, 뭐 그런 논리가 되겠죠. 또 우리나라가 약간 특이한 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즘 보면 이제 특히 극우 교회들이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게 왜 다른 종교가 아니라 교회일까?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가 이제 그걸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개신교는 3.1운동 때 33인 중에 17분이 그 개신교 쪽이셨어요. 네네. 네. 그만큼 성각자들도 많으셨고 네.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말기가 되면 일제가 개신교를 굉장히 탄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예배를 2부로 치렀다 그래요. 1부는 원래 예배, 네. 2부는 신사참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서로 간에 그 고발을 계속하게 해서 고바가 뭔가요?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제 지배에 반항하거나 서로 예, 고발하도록. 고소하게 하는 겁니다. 아, 네네. 예, 신고하도록. 서로 이간질하는 거죠.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협력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해방 이후에 북쪽에 이제 소련이 진주하게 되면서 북에서 많은 그 개신교 신자들, 목사들 이런 네. 분들이 이제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네. 근데 이분들이 쫓겨 내려오다 보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래서 그 한 큰 무리가 만든 것이 바로 서북청년단이고 네. 우리가 4.3 제주 항쟁에서 나타났듯이 이들은 엄청난 백색 테러를 저지릅니다. 네. 그리고 북에서 내려온 목사들은 대표적으로 뭐 한경직 목사나 이런 분들이 반공주의에 기반한 기독교 세를 굉장히 넓히게 되죠. 네, 물론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전두환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그 사회 저항 세력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한편으로는 좋은 피난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교회 내에서 이런 그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많은 분들이 다 새로운 운동 형식으로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사회운동을 그냥 사회운동 네, 하실 별도로 분들은 이제 별도 진화하는 사회운동을 거죠. 하시게 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내에서 그나마 개신교의 건전성을 지켰던 어떤 그런 세력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게 사라지게 되고. 되는 거고. 네. 이후에 198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극도로 물신화되기 시작합니다. 물신화. 예. 우리나라 개신교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또 큰 특징은 목회자와 교회가 브랜딩되는 겁니다. 브랜딩이라는 예. 거는 아무개 교회의 아무개 브랜드화. 목사. 네. 그렇죠. 순복음 교회의 무슨 목사 조용기 이런 목사 식으로.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맞아요. 그 아무개 교회의 아무개 목사. 그러네요. 브랜드화가 되었네요, 정말. 그러니까 천주교나 뭐 조계종, 불교의 조계종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은 대기업이라고 하면 개신교 쪽은 그 골목 상권입니다. 네. 그 말씀은 뭐냐면 대기업은 중앙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각 지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견제하면서 때로는 뭐 제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막 해서 발령이 막 나다 보니까 네, 이 절이 내절이 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고 이 네. 성당이 뭐 수단 어떤 근무를 신부의-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되죠. 네. 근데 개신교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능력껏 교회를 만들고 그러네요. 심지어는 교세를 확장을 하고 네, 새로운 네. 교파를 만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가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고 그다음에 특히 그런 교회에서 그 목회자가 어떤 예배를 통해서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될 경우 이 신자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그러니까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보수화된 권력의 다수가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그 우리나라 아스팔트 우파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약간 방송에 문제가 있나요? 괜찮습니까? 네. 방송 사고 검은 화면이 아까 잠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원활하지 못했던 점 사과를 드리고요. 계속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거기 조금 네. 더 보탤 네. 것은 2008년에 뉴라이트 전국 연합이라는 단체가 조직이 되는데 네. 그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이 김진홍 목사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지금 다시 대두되고 있거든요. 네. 이분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지금 개신교의 극우화에 네.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아스팔트 개신교 우파가 집결되고 이분이 잠시 떠났지만 지금 다시 전면에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보통 극우 목사라고 하면 정광훈 목사나 소년보 목사를 떠올리는데 네. 사실은 그 뒤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역사적으로 김진홍 목사 뭐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죠. 김진홍 목사가 훨씬 선배죠. 선배고 네. 그다음에 뉴라이트 쪽에서도 이제 계속 활약을 하셨던 분이시죠. 굉장히 활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네. 김진홍 목사는 최근 얼마 전까지 전광훈 목사 집회에 나가서 전광훈 목사를 메시아로 크게 부르고 네네. 뭐 대단한 성각자 내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추앙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그 한 배를 탄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특성인지 전 세계적인 특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대 남성의 보수화는 세계적으로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2대남의 보수화는 또 다른 나라와는 어떤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대남 현상의 기본적인 핵심은 안티페미니즘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안티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누리게 된 어떤 산업화 이후에 특히 이제 그러니까 생산 구조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현대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네. 보니 남성이 가정 내에서 누리던 어떤 가부장적 권위가 예전만 못해졌죠.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남성들과 많이 그 경쟁이 격화된 네, 게 네. 사실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도태된 남성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를 이제 일명 도태된 남성, 도태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과거의 어떤 그 가부장적인 환상, 네. 그런 걸 되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이대남 현상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대남 현상에서 제가 주목하는 바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정부에서 자행됐던 국방부 산의 사이버 테러, 네, 네. 그다음에 국정원 산하의 댓글 네. 조작단. 네. 이것이 지금의 현재 이대남 현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인적으로도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네. 그때 국방부와 국정원 산하에서 야당을 탄압하고 비방하고 흑색 선전하고 심지어는 여성에 대해서 성비하하고 네. 그다음에 사회적 소수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인 발언들을 퍼부었던 네. 다수의 사람들의 양산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양산된 사람들이 남성 사이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런 적극적인 활동이 지금 극우화의 한 일각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극우화 일각을 이루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댓글을 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돈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대남들이 지금 우리가 서부지법 사태에서 나타나지만 어떤 그 각종 뭐 몇 가지 주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에서 선동하고 네. 거기서 자극받고 거기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어디를 때려 부수자 어디를 또 담을 넘자 이런 것들 자기네들이 공유하는데 그거를 보고서 부추기는 상당한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내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서 자극을 받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른 그 SNS를 통해서 그런 이대남들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 어떤 좀 영웅주의적인 네, 어떤 그런 네. 행태를 부추기고 자극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대남 현상이라고 하면 단순히 20대 남성들의 보수화된 경향보다는 네. 저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상당히 파괴적이고 네. 폭력적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파시즘의 전사가 되는 듯한 아, 그렇죠. 그런 우려까지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서 보듯이 사실은 이제 그 그러니까 이대남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2030의 젊은 남성들 네. 이 어떻게 어디 갈 데가 없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백골단이라고 하면서 추켜 세워주고 애국 청년이라고 하고 추켜 세워주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고무가 돼서 정말 맞습니다. 극우의 전선에서 행동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들을 부추긴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네. 이 부추긴 세력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뒤에서 부추기고만 있는 네. 거죠. 그리고 한 70여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지금 경찰에 조사받고 구속되고 맞습니다. 네. 인생을 망치게 생겼는데 이들을 부추긴 정치인들, 종교인들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러니까요. 책임 안 집니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거 부정 뭐 이런 네.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미국의 트럼프 사례와도 좀 닮았습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미국 하버드 대학의 레비츠키 교수가 네. 작년에 극단적 소수가 어떻게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한 책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레비츠키 교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오리지널 민주주의자 네. 그리고 가짜 민주주의자, 네. 그러니까 무늬만 민주주의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네. 근데 민주주의 제도가 잘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이고 네. 그 선거에서 패자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민주주의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물론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선거에서 패자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내가 패배하더라도 그 내 일족, 나와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면 안 된다. 아, 그렇죠. 예. 다시 또 나는 다음번에 도전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고. 네.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이것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저번에 자기가 대선에서 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것을 폭력으로 뒤엎으려는 어떤 그런 음모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자기의 지지자들을 선동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의회에 난입하고 했었죠.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네.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건데 현재 우리와 뭐 비슷한 거의 현상입니다. 유사하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선거를 부정을 하고 지금 네. 얼마 전에 탄핵 심판에서 보더라도 정말 이미 다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1대 총선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아직도 네. 이야기를 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협중 의식을 이야기를 네.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건 어디서 비롯되었다고 봐야 될까요? 협정 의식은 그러니까 1894년에 그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하죠. 네네. 예, 청일 전쟁이 네.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이기는데 그 당시에 그 조선에서는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열망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꼭 청나라뿐만 아니라 외세를 배격하고 거기서부터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것이 이제 독립협회 활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지금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은 그 당시에 그런 열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근데 그 독립문이 사실은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일제가 그 독립문을 놔뒀어요. 네. 이름이 독립문인데. 그렇구나. 네, 오히려 그걸 활용한 거죠.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네. 홍보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나서 그 조선을 이제 일제 팔아먹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혈의누라는 소설을 썼던 이인직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완용의 당시 이제 비서실장 역할을 했었는데 네. 이 사람이 혈의누라는 소설을 썼는데 혈의누,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면 피눈물이에요. 네. 근데 이름부터가 혈의누, 그러니까 네. 일본식으로 표기를 한 거죠. 이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 내용이 청일 전쟁 당시에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여주인공 옥년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네. 일본군 장교가 구해준다는 내용이에요. 일본군? 장교가. 장교가. 네, 네. 일본을 구하는 나라가 조선을 구하는 나라가 일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부터 조선 합병을 이룬 시점부터 이미 만주를 넘어서 중국 전체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조선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이간질하려는 아주 집요한 노력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가 그 만세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중국 만주 지역에 네. 해당 지역에서 조선에서 넘어간 그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중국 사람들 간에 수로, 그러니까 물을 대는 네. 것을 놓고서 상당한 분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것을 그 당시에 1931년입니다. 그것을 조선일보에서 네. 대대적인 오보를 터뜨립니다. 네. 가짜 뉴스입니다. 네. 일본인에게 포섭돼서. 그래서 거기서 조선인이 상당수가 중국 사람들한테 살해됐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네. 그러자마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주 들끓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평양에서만 네. 약 130명의 중국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 일제가 중국과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간질을 하기 했습니다. 시작했던 거네요. 네. 그 다음에 뭐 소설로 얘기하면 김동인이라는 작가가 있죠. 네. 이 사람도 대표적으로 친일 작가입니다. 네. 붉은 산이라는 책을 썼어요. 소설을 네. 썼는데 이것도 비슷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키기 직전입니다. 다.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은 만주에 건너가서 이제 새로운 땅을 황무지를 개간하려는 조선인들이 중국인 지주들로부터 얼마나 탄압받는가 뭐 이런 걸 쓴 책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1938년에 가면은 혹시 뭐 그런 노래 아세요? 비단장수 왕서방? 모릅니다. 굉장히 오래된 가요인데요. 네. 이게 이제 중국인을 굉장히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네.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네. 가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제가 또 뒤에서 음. 조정해서 만들어내서 유포합니다. 아, 협중의 정서는 좀 그렇습니다. 역사성이 있는 거고 그 사이에는 이제 일본의 어떤 네. 그런 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해방되고 나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협중 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네. 이분은 그 독립협회로부터 이제 그 사회운동을 시작하신 분인데 네. 중국을 굉장히 싫어했죠. 네. 그리고 본인이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상해에서 탄핵당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김구 선생이 그 평생을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장개석과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카이로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독립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그런 것이 이승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떤 협중 의식의 한 바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992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제 한중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게 되고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엄청난 경제적인 흑자를 누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 뭐 우리가 그냥 가서 우리 좀 이익만 좀 누릴 수 있는 곳, 만만한 대상 정도로 보다가 네. 최근에 중국의 경제가 이제 급성장하고 중국의 지위가 많이 올라갔죠. 네. 세계 이제 G2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과 경쟁하는 와중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국을 때리는 것이 만만하고 중국 때리기에 또 하나 이유는 동구권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반공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힘이 빠졌어요. 네. 그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실체를 중국으로 좀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전혀 근거가 없는 뭐 선거 부정 이야기나 이런 것도 계속 끄집어내는 것이 그러면서 거기에 중국을 막 붙여가지고 협중을 지금 네. 조장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이제 미국이 있다라는 식으로 네. 우리는 미국 형님이 뒤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 좀 약 올리고 좀 때리고 거짓말하고 좀 해도 괜찮아. 뭐 이런 좀 이상한 사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모든 게 네. 다 이제 엮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중, 그러니까 중국 그다음에 선거 부정, 그리고 미국에 대한 친미 사상 이런 네. 것들이 다 섞여갖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극우 파시즘을 이루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파시즘의 우리나라의 현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만 지금 독재, 파시즘의 갈림길, 그러니까 파시즘을 좀 가라앉히고 네, 저는 지금 완전히 뭐 뿌리를 뽑는다 이런 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좀 가라앉히고 분산시키고 좀 외소화시키는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은 저들의 의도대로 저들이 판을 치는 파시스트들이 다시 나라를 장악하고 그런 나라로 떨어질 것인가? 좀 큰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비츠키 교수는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소수가 어떻게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그 책에서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네, 하나는 포위 전략이고 네. 하나는 배제 전략입니다. 포위와 배제. 네. 네, 그 포위 전략은 그 작년 프랑스 총선에서 그 극우 정당 르펜이 이끄는 국민전선이라는 그 극우 정당이 크게 부각을 합니다. 부상을 네. 하면서 프랑스 의회에서 이제 일당이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공화주의에 대한 어떤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르펜을 몰아내기 위해서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좌우가 합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이제 포위를 하는 거죠. 포위를 하는 거군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성공해서 르펜의 국민전선은 그 소수당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네, 네. 다시 이제 그 좌우 합작한 그 정부의 다수 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하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만간 맡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는 네, 네. 그런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배제 전략을 또 네, 말씀해 배제 주셨는데, 전략은 네. 독일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은 1950년에 그 연방헌법소총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기구는 과거 나치즘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에서 그러니까 독일 연방 정부 하에 그 극단주의 세력을 항시 감시하고 네. 이들의 등장과 성장을 억누르고 네. 심지어는 정당을 해산까지 할 수 있는 네. 그런 막강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극좌와 극우에 해당하는 두 개 정당을 해산시킨 적도 있습니다. 아, 그 네. 부분을 이제 배제시킨다 해서 네, 이제 배제 그렇습니다. 전략이라고 네, 하는 거네요. 그래서 아예 그 퇴출시키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나라 헌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중에서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그 3.1운동, 상해 임시정부, 4.19 혁명 계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 통일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5.18 정신 계승을 꼭 집어넣고 네. 이 모든 헌법 전문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왜곡을 일삼는 사람이나 집단을 제어할 수 있는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통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제어해야만 극단주의 세력들이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아무렇게나 책임지지 않고 하는 그런 걸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있다. 이러면 이건 네. 반헌법적인 주장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 법에 따라서 이제 뭐 처벌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이제 국가기관을 헌법수호청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식의 어떤 헌법수호청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시는 필요하다고 거죠. 봅니다. 아, 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나와주신 이병권 연구자님은 그 뉴라이트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셔가지고요. 다음번에 또 한 번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벌써 다 돼서요. 다음번에 다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네, 저희 민주주의 언론에 대해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